숨겨온 욕심이 드러난 순간 모자의 인연은 끝났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70이 넘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서 조용히 살아왔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힘들게 마련한 집. 서툴게 시작한 신혼시절부터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땀이 배어 있는 곳. 그 집은 내 전부였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들 했다. 하지만 나에게 집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세월,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으니 아들은 내 걱정을 한다며 함께 살자고 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처음엔 고마웠다. 남편이 없는 집이 늘 적막했기에. 아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했다. 며느리도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행복했다. 효심 깊은 아들과 다정한 며느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아들이 출근길에 내게 용돈도 쥐어주었고, 며느리는 식사도 함께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갔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내가 좋은 자식들을 키웠구나.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맴돌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들, 거실로 흘러나오는 작은 대화.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이미 진실을 잡아내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찾아왔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볼륨을 작게 해두고 자막을 따라가며 뉴스를 보는 게 내 습관이었다.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만 없으면 우리도 좀 편해질 텐데. 아들의 말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근데 집이 엄마 명의잖아. 우리가 그냥 차지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요양원 보내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아. 근데 엄마 아직 멀쩡하시잖아.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한데. 그럼 치매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요양원 보내기 쉽잖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내가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수십 년을 정성껏 길러낸 아들이었다. 배고픈 시절, 내가 굶어도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했던 시간.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집을 차지하려고 나를 내쫓을 계획을 꾸미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태연하게 앉아 밥을 먹었다. 그러다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도 곧장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어제 같은 얘기 3번이나 하셨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명 어제 나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였다. 나는 애써 화를 누르며 말했다. 내가 멀쩡한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이어갔다. 그 눈빛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란 걸 깨달았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대화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아들은 은근슬쩍 나를 유도하는 말을 던졌다. 엄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아까 점심 뭐 드셨어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방금 말씀하신 거 또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다. 내가 화내거나 당황하는 모습. 그걸 치매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연기를 다 알면서도 겉으로는 참아야 했다. 아들을 향한 애증, 며느리를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 한다. 내가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어젯밤에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대화를 나는 똑똑히 들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그들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아침 밥상을 차려놓자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도 거들었다. 맞아, 엄마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 하셨어. 나는 분명 어제 말을 아낀 하루였다. 아예 대화가 없을 정도로 조용히 보냈는데 무슨 같은 말 3번을 했다는 건가.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멀쩡한데 왜 거짓말을 하니? 그 말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공모자의 그것이었다. 식사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왜 이런 말을 꾸며내는 걸까? 내가 그동안 해온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들의 속셈을 밝혀내야만 했다. 며칠 뒤 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 오늘 병원 예약 다 해놨어. 며느리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셔. 지금 이 기회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무슨 기회라고 말했는가. 이어지는 말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치매 진단받는 거 생각보다 쉬워. 의사가 환자보다 가족 말을 더 믿는다더라. 그럼 우리가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숨이 막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들은 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내 연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내 예금이 얼마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모든 걸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준비해야 한다. 내가 평생 쌓아온 삶을 지켜내야 한다. 내 눈물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이어리를 펼쳐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 내려갔다.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세세하게 남겼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할 때 반박할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점심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콩나물국에 계란말이 먹었지.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이 들어오더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엄마, 오늘 점심 드셨어요?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아까도 말했잖니, 콩나물국에 계란말이라고. 아들은 일부러 내 말을 듣고도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 메모에는 아마 내가 반복적으로 화를 냈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울면서도 다짐했다.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밤이 되자 아들이 며느리와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내일은 어머니 물건 위치 좀 바꿔놔.
평소 쓰시는 안경이랑 지갑 같은 거 숨겨놔. 찾지 못하면 당황하실 거야. 그것도 치매 증상으로 기록하면 되지. 몸이 떨려왔다. 이 아이가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 맞는 걸까? 어릴 적 아픈 아이를 밤새 간호하던 내 손길은 다 잊었단 말인가?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그럼 너무 심하지 않아. 아들은 단호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집을 가질 수 없잖아.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가운 결심이 내 안에서 솟구쳤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또 물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7월 12일 수요일. 아들은 다시 메모를 꺼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또 화내셨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화내지 않았다. 너희가 이상한 질문을 계속하니 짜증이 날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아 두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지도 몰랐다. 그들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생생히 담겼다. 아들은 병원 예약 날짜를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분당 병원 예약했어. 의사에게는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기억을 잃는다고 말해. 며느리는 걱정스레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의사가 믿어줄까? 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의사들은 가족 말만 믿어. 특히 나이 많은 환자는 더 의심 안 해. 걱정하지 마. 나는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나를 몰아세우다니.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내 집과 내 재산도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날 새벽 나는 다이어리에 크게 적었다. 오늘부터 반격 시작.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아들이 아무리 치매라고 몰아가도 나는 멀쩡했다. 오늘부터는 내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다. 녹음 기능을 켜두었다. 혹시라도 오늘 또 그들이 나를 속이고 몰아가면 그대로 남겨야 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엄마, 오늘은 병원 한번 가보자.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뜻은 뻔히 보였다.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나는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차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둘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은 더 확실하게 증언해야 해. 걱정 마, 이미 다 기록해놨어.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희가 아무리 꾸며내도 진실은 드러난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또박또박 답했다.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과 달리 내가 너무 정확히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아들이 급하게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 집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화도 자주 내세요. 며느리도 힘을 보탰다. 맞습니다. 집에서는 더 심합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선생님, 저 멀쩡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꾸며낸 말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집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어제와 오늘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자는 대화. 모두 증거였다. 나는 USB에 파일을 옮겨 담았다. 혹시라도 핸드폰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이웃을 찾아갔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 이웃은 놀라며 내 손을 잡았다.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냐고 분노했다. 나는 USB를 건네며 부탁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걸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이 돼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노리는 집. 그 집을 내 손으로 정리해야겠다고. 내 집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 아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내 뜻대로 두지 않겠다. 이제는 내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새벽에 일찍 눈을 떴다. 아직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이미 분주했다. 오늘은 반드시 행동해야 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꾸며낸 거짓말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챙겼다. 안에는 내 통장 복사본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손으로 직접 증거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부탁하며 말했다. 내 계좌에 남은 돈을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싶다고.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는 현금으로 찾았다. 내 손에 직접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됐다. 그 다음으로 발길을 돌린 곳은 부동산이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그 집이 아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큰 먹잇감이었다. 공인중개사는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집을 팔려고 하시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빨리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중개사는 시세를 설명했다.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당장 손에서 떼어내고 싶었다. 아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은 물건일 뿐이다. 추억은 내 가슴 속에 남아있으니 지킬 건 따로 있었다. 내 정신과 내 삶이었다. 집을 팔기로 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아들의 계략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확신이 들었다. 부동산을 나와 작은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아파트의 단지가 보였다. 저기서 나는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다. 수많은 웃음과 눈물이 담긴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내가 욕심부린 집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 너희가 준비한 요양원 계획도 허사가 될 것이다. 밤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들은 아직 몰랐다. 며느리는 은근히 떠봤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히 지냈다. 아들은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엄마 병원 다시 가기로 했잖아요. 나는 가만히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에 욕심과 불안이 섞여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말했다.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할 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짐을 끌고 집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이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내가 팔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 집이니까 내 뜻대로 한 거다. 순간 전화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곧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집이 탐났어요. 그 큰 집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더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엄마는 이제 늙었어요. 언제까지 혼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늙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너희 계략도 다 알아챘다. 그 순간 며느리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우린 이제 끝장났어. 다 망쳤잖아.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에 잡히는 의자를 집어던졌다. 거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졌다. 나는 차갑게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이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낯선 사람일 뿐이다.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엄마, 앞으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 말 기억해라. 나도 다시는 너를 아들로 부르지 않겠다. 며느리는 울며 짐을 챙겼다. 아들은 주먹을 쥔 채 거칠게 현관문을 나섰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며 집안은 고요해졌다. 깨진 유리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들과의 연이 끊겼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나 혼자의 길을 가리라. 더 이상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은 내 것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나는 다짐했다. 더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가 직접 모든 재산과 권리를 관리하겠다고. 그리고 내 뜻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상속 유언장에도 단호하게 적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변호사는 놀란 듯 나를 보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집을 마련했고 내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했다. 이웃들과도 다시 가까워졌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서로 다투며 무너졌다. 탐욕으로 시작한 삶이 서로를 찢어버린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햇살을 맞으며 걸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자유가 내 곁에 있는 듯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이제부터였다. 누구의 욕심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계략에도 속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택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